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그 발언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SMA를 연 100억 달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8,900% 상승이죠. 지금에 비하면. 이렇게 트럼프가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에 뒷심이 과연 있냐? 뒷심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되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종중이 끝났구나. 또 조중동과 이른바 보수라고 참칭해온 세력들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패러다임도 끝났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세뇌 탈출해서 대중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지 못하면 자살각이다. 자살각이다. 이거 한국이나 일본 둘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 사랑의 원조다. 닉슨이 모택동을 만나고 나서 7개월 후에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데 서방 국가 중에 그 닉슨 모택동 만남 이후 최초로 국교 정상화를 한 나라가 일본이고 또 중국 자본 진출을 최초로 한 게 일본입니다. 비공식적 언급이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SMA, Special Measure Agreement라고 그러죠. 그걸 100억 달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관세 협상은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빙산은 90%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90%입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군사 지정학 게임입니다. 한국이 대중 강골 노선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래적 이슈, 관세 몇 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거 외에는 꺼내질 않아요. 왜 안 꺼낼까요? 꺼낸들 관철이 안 되며 꺼내면 반미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니에요. 리짜이밍 세력이 또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미중 대립 신냉전의 총알바지로 한국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실정은 뭐냐면 조중동 제도권은 안미 전통적 제도권이요. 이미 종중도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전통적 제도권은 안미 경중입니다. 박쥐입니다. 요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드러나지만 미중 대립 신냉전의 총알바지가 되기 싫다. 트럼프는 일과성 현상이다. 한철 소나기일 뿐이다. 좌우지당 간의 훈훈한 미중 관계가 회복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저 국힘이 반중 스탠스 취한 거 보셨어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백모와 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대중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종중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당이 종중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꼬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국힘 논평에서 안 나오잖아. 왜냐하면 조중동 눈치 보고 조중동을 삽으로 섬기고 살아요. 이 자들이 국힘 국회의원들이. 또 우리나라 뭐 돈 다루는 자들, 좀 밥 먹고 살 만한 자들의 70~80%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또 리짜이밍 더불당은 이건 종중이죠. 집권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유일 서방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국뽕에 취하셔도 됩니다. 이 공산당의 당교라는 거는요. 최고 권력자 혹은 후계자가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모택동 시대 때 당교 교장 누가 했냐? 모택동이 했습니다. 모택동 시대라는 건 저는 1942년부터 본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모택동 시대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는 모택동 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제 그 중국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 그게 이제 1942년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게 1941년 12월이니까. 그 다음번에 당교 교장 누가 했냐? 류샤오치가 했습니다. 류속이 2인자죠. 문혁대 중학생 애들한테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당교 교장 누가 했냐? 카이펑. 이 사람은 친소합니다. 소련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대학진, 1950년대 말 직전인 1955년경에 의문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택동의 시다바리들이 합니다. 양샨진, 왕공우, 림펑. 그 다음에 모택동이 후계자로 낙점을 준 화국봉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본인이 하든지 잠깐 류샤오치 같이 그땐 2인자니까 2인자가 하든지 후계자가 하든지 그림자가 하든지 그 다음에 등소평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왕전 가오양
등소평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천안문 학살 이전에 차기 리더가 될 거라고 손꼽힌 차오씨가 합니다. 그런데 천안문 학살 전에 차오씨의 관점이 좀 그 개혁파예요. 자유주의 개혁 비슷한 그런 개혁파예요. 그래서 차오씨가 후계자가 못 되죠. 그리고 장점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는 후진타오가 후계자 낙점 시절에 이 단교 교장을 합니다. 1993년부터. 그 다음에 후진타오 시대에는 장칭홍이 단교 교장을 합니다. 장칭홍은 장점인의 분신입니다. 시진핑 시대는 시진핑 본인이 하든지 그건 이제 후계자 낙점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시진핑의 시다바리들이 해요. 신냉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침투와 대립, 타협과 대결, 교역과 군사 압박, 시장과 차단,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신냉전은. 그리고 신냉전은 굉장히 능동성,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냉전은요, 미국과 서방이 내내 수동적 방어를 했어요. 신냉전은 능동적 포위 압박 차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냉전은 항상 소련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이쪽이 그걸 대응하고, 일 저지르고 대응하고, 이러다가 막판에 레이간 때 1981년경부터 소련은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82, 3년부터. 네. 그러니까 레이간 전까지 냉전을 한 1946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한 35년 동안은 항상 수동적 방어였어요. 이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냉전은요, 소련이 동유럽을 먹으면서 시작한 거예요. 동유럽을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먹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인구 별로 되지 않는데 인구의 한 2, 3%를 학살하면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발틱 3국은 아예 소련으로 하지 동유럽 국가로 보질 않아요. 냉전 때는. 마찬가지 중앙아시아 오탄도 전부 소련의 일부지 저걸로 보질 않죠. 그러면 냉전 때의 동유럽은 어디냐?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정도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조각조각 나뉘어서 북마케도니아에서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여러 가지 나라로 돼 있죠.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렇게. 그래서 냉전은 처음부터 35년 동안 수동적 방어형이었고요. 1980년대 초가 돼서야, 레이간 때가 돼서야 목조르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냉전 왜 그렇게 했어? 먼저 도발을 소련이 했어요. 알바니아 1945년에 공산화될 때 어떻게 됐냐? 괴뢰 공산당이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소련의 오다를 받고 쿠데타 일으켜서 정부 장악했습니다. 동독 1946년인데 얄타 회담에서 소련 영향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련이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괴뢰를 괴로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루마니아 1945년인데 공산당 주도 통일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공산당은 나중에 연대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처음부터 유혈 공산혁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혈이든 무혈이든 처음에는 여러 잡다한 세력,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잡다한 세력, 민족주의 세력, 어쩌고저쩌고 다 모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패질해서 하나씩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스탈린의 입속의 혀와 같은 존재였던 지다노프가 개발한 방식이죠. 그래서 NLPDR이라 그럴 때 NL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뜻하고요. PD는 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의 개 지다노프가 창시한 인민민주주의적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걸 PD다. 그래가지고 NLPD.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권 얘기할 때. 불가리아는 1946년에 이제 공산화되는데 공산당 주도로 1946년에 왕정을 폐지하고 선거에서 공산 정권을 수립합니다. 폴란드 보세요. 1947년에 공산화되는데 스탈린이 비공산계 폴란드 유명 정치인 16명을 소련으로 초청을 해요.
소련에 도착하니까 체포 구금하고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폴란드가 선거를 해서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헝가리 2차 세계대전 후 선거에서 비공산계가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경찰을 장악해요. 요번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경찰에 이상한 데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잡아낼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대리 입장에서. 이거 이 생각 나더라고. 경찰 장악했어요. 그래서 비밀 경찰을 조직화해서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가차 없는 체포 숙청을 통해서 공산화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만 출마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공산체제를 수립합니다. 이 연도로 보십시오. 45년, 46년, 45년, 46년, 47년, 48년, 48년. 그래서 동구가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산화돼 가는 과정이에요. 즉 소련이 이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냉전이 나오고 대응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수동적 방어형이에요. 이 구냉전은 오리지널 냉전은 냉전의 수동적 방어형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낸 세 개의 사건이 모두 한국 관련입니다. 1951년 초 메가더 해임하죠. 왜냐? 38선 깨고 북진 통일하자고 주장하다가 해임되는 거예요. 1953년에 한미동맹을 어거지로 체결합니다. 이거 아이젠하워가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을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가 휴전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또 휴전을 방해했죠. 방공포로 석방. 그러니까 방공포로 석방이 휴전 방해 전술이다. 그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휴전 방해 전술이냐면 그러니까 포로를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송환해라라는 게 저희들의 지상명제였었어요. 휴전 협상 때. 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휴전 협상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휴전 협상 방해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쓰고 반공포로 석방, 휴전 협상 방해, 휴전 협상 깨기라고 읽으셔야 돼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내놓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954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국빈 방문을 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는 제 속내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모두를 깔고 미국인들이 기겁을 할 소리를 해요. 저 뒤에 앉은 그 상하원 의장들 지금 표정들 보세요. 동치분 얼굴 아니야. 거기서 우남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해군과 공군만 내라.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이 육군을 내서 중국 본토를 수복하겠다. 그런 주장을 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냉전 대립구도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제 2025년 트럼프 정부 들어서 특히 신냉전은 능동적 공격형이 됐고 멀티 채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고 멀티 디멘전 여러 차원에 걸쳐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내에서는 경제 살리기, 이거 이제 관세를 무기로 해서 제조업을 살려내고 중산층을 살려내고 쌍둥이 적자를 축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 전쟁을 통해서 해체주의, 워키즘이라 그러죠. 좌빨의 이상한 논리들, 그거를 극복해내는 거. 대학을 해체주의의 그 근거지로부터 제대로 된 대학으로 환원시키는 것. 불법 이민 차단을 강화하는 것. 실제로 불법 이민 지금 제로 수준까지 됐고 자발적 귀국이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무지막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요. 또 유럽 바로 정돈이 이제 틀이 다 잡혔죠. 첫째가 EU가 관세를 수용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우리보다 한 10%포인트 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 국방비 5%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 수용한 날짜가 6.25 전쟁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때 비판적이었는데 우크라 때문에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크라 지원 강화로 지금 트럼프가 방향을 급선회했죠. 엊그저께. 그래서 유럽 바로 정돈이 끝나가는 거예요. 중동 바로 정돈 6월 21일 날 이란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체제가 이제 강화될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지중해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지중해에서부터 홍해 끝까지 이제 아랍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동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도 태평양이 바로 정돈 되겠냐? 인도는 지금 눈치를 딱 까고 줄을 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골아픈 존재들이 이제 리짜이밍의 한국과 이시바 시게루의 일본입니다. 또 미국 군사력이 초특급 강화되고 있죠.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나이프가 지금 엄청 구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프라 그러면 우주에서부터 바닷속까지 전체를, 지구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천해주고 이런 그 AI거든요. 이러한 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그 감시 정찰 위성을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20개 미만이죠. 한 10몇 개 되죠. 그전에는 탄도미사일 감시 정찰 위성이 정지 궤도에 떠 있어요. 아주 높은데 3만 몇천 킬로에. 그런데 지금은 저궤도에 벌떼로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탄도를. 또 심지어는 아마도 해상에서 움직이는 타겟, 지상에서 움직이는 타겟도 그 좌표를 찍어줄 수 있게 돼요.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벌떼 감시정찰 위성, 또 벌떼 통신 위성, 그리고 우주를 군사화하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위성 발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해공에서 지금 첨단 플랫폼 무기들이 쫙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을 팬 B2, 그거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19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B2보다 한 체급 아래지만 B2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B-21. B-21은 이미 스텔스 폭격기가 아닙니다. 폭격의 포인트가 돼 있질 않아요. 폭격은 B-21이 가진 기능의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감시정찰, 통신중계 여러 가지 다 합니다. B-21이 기본 나가리가 100대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20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200대가 되면 B2의 10배 이상의 전력이잖아요. B2 19대만 가지고도 지금 부들부들 떠는데. 그리고 F-47 차세대 공군 전투기, 6세대 공군 전투기, 줄줄이 지금 콜롬비아 차세대 전략 핵 잠수함 줄줄이 다 준비돼서 다 튀어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드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신냉전은 굉장히 능동적 공격형이고 멀티 채널에서 멀티 디멘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 여러 차원에 걸쳐서. 그러면 정신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는 거는 이게 과연 뒷심이 있을까? 과연 무엇일까? 유럽이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다른 까닭은 뭐냐? 아랍이 미국 리더십을 인정하고 다른 까닭은 뭐냐? 아니 저기 트럼프가 사우디 방문했을 때 그 사우디가 딱 시리아 요번에 무너뜨린 지도자 불러다 놓고서 인사시키잖아. 인도가 미국 리더십 인정하고 따르는 까닭은 뭐냐? 인도가 이게 골 때려야 된다거든요. 딱 해가지고. 요새 이제 미국 리더십 인정하고 딱 들술라 그러고 있다고요. 이 뒷심이 과연 뭐냐? 저는 위대한 우연의 일치, Great Coincidence라고 부르고 싶은데, 셰일 혁명과 컨버전스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셰일 혁명이 뭘 가지고 왔는지 보자고요.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 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유 생산인데 미국이 12.9%예요. 미국보다 큰 데가 없어. 미국보다 큰 데가 없어요. 러시아가 10.1%고요. 사우디가 8.7%예요. 미국보다 큰 거 기타 등등이 합쳐서 22%예요. 22.8%. 거기는 하나가 아니죠. 오른쪽 표, 오른쪽 그림. 저게 뭐냐면은 천연가스거든요. 미국이 러시아보다 많고요. 미국이 러시아보다 많습니다. 한 30% 더 많아요. 뭐 카타르는 저기 캐나다급이에요. 체급이. 우리가 카타르가 자기 자체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자국민이 부자일 뿐이지 그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카타르는 캐나다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그럼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동에 매달리지 않게 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 다음에는 이게 피터 자연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안보와 해양 수송로 보호에 지출하는 코스트를 분담을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럽이 패를 받은 거예요. 중동은 유럽의 관문이거든. 중동 지켜주고 해양 수송로 안전 보장해주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도 야 그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100억 달러 내놔.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그렇지만 중동의 에너지가 한국에 차질 없이 공급되는 것, 그 에너지를 실은 배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한국까지 오는 것, 이거 다 사실은 미국이 이미 미국 자신은 그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유료 안보 서비스예요. 안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돈에 의한 차지든 아니면은 그 너희 국방비 더 많이 써라라는 그 국방비 분담에 대한 요구든 그러니까 방위력 분담에 대한 요구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막 몰아붙일 수 있는 뒷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셰일 혁명이에요.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이미 2023년 그림입니다. 저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컨버전스인데 이 컨버전스 뭐 우리가 흔히 4차 혁명 이걸 영어로는 컨버전스라 그러죠. 미국이 주도하는 게 보세요. 개미소관 이건 미국 주도하고 있잖아.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AI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중국 AI 나왔다고 떠들썩했지만 지금 풀 죽어갖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잖아. 중국 안에서도 이용률이 뚝 떨어져 있어요. 첨단 기술 산업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로 다 모여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수렴, 컨버전스라고 부른다고요. 4차 혁명. 이 핵심이 뭐냐면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싱귤라리티를. 물리학에서요. 특이점을 통과하고 나면 보도 듣도 못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이점이라 그러죠. 싱귤라리티라 그러죠. 특이점 통과 이전과 통과 다음은 상황의 문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미국이 특이점 통과를 주도하고 있고 통과 후에 새로운 세계에서도 미국이 계속 주도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어떤 지금 어떤 임계치 특이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그걸 끌고 가고 있고 그거 넘은 다음에 미국한테 더 유리해지는. 그래서 이게 신냉전과 관련돼서 이런 뜻을 가지죠. 미국이 바로 정돈하고 있는 세계 질서 이 과정에 선두에 설래. 앞에서 제대로 우리는 지금 선두에 서고 싶지 않아도 군사 지리적 환경이 선두에 설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자유화라는 것이 우리의 숨어 있는 혹은 잠재적 현재적 역사적 화두기 때문에 선두에 설 수밖에 없어. 혹은 옆에 설 것인가 혹은 뒤에서 뒷다리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선택할 시기는 미룰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돼. 리짜이밍의 문제는 뭐냐면요. 선택을 안 하고 요리조리 하다가 계속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서지도 못하고 옆에 서지도 못하고 중국이랑 손잡고 뒷다리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눈알만 대록대록 굴리다가 망할 거예요. 당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죠. 치러야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리짜이밍 시대에는 자살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이 자살각을 투쟁각으로 바꿔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